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5번째 페이지. 지각 심리학자이지만 매번 지각하지 않고 잡지사에 도착하는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실제 댓글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각 심리학자로서 저 매번 지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예. 식상하실 정도구나. 저희 학생들도 지각 심리학이니까 좀 봐달라는 사람들도 아, 좀 진짜로? 있고. 예. 귀엽다. 그렇죠. 예. 그 정도 뭐 아직까지 낭만이 살아있는 캠퍼스 생활을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드립이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공감입니다. 공감을 지각 심리학으로 풀어볼 텐데 일단 요새 뭐 공감하면은 MBTI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요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T이신가요? F이신가요? 뭘로 보이시나요? 교수님 제가 방송에서 느낀 건 무조건 F이신데. 아, 그죠. 예. 제가 검사를 했을 때 F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아, 그래요?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T예요. 앱솔루트리 T예요. 막 이러는. 이 모습이 아니신가요? 한림대에서. 아니 뭐 이 모습. 근데 약간 제가 네. 좀 팩트 폭격식 네. 의 좀 그걸 촌철살인. 추구하는 편이라, 예, 뭐 저 상담하면은 주변 교수님들이 예. 최 교수 심리학자가 그러면 안 돼, 아. 맨날 좀 이러는데 피부를 찌르시는구나. 뭐 약간 뭐 예 하나 들면은 뭐 예. 어떤 친구가 왔고 교수님 저 사회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지 임상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진지하게 예. 또 이성적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 너무 좋아. 일단 다 이런 스타일이 따오고 좋아. 예.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지. 그렇지. 네, 이렇게 상처 주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친구한테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가운데 회지를 놓고. 그렇군요. 예, T와 F를 아우르는 분이군요. MBTI를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예. 심리학자이시니까. 심리학자로서 좀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는 사실은 최근에 MBTI가 유행되기 전까지 MBTI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는 계셨지만 MBTI라는 게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학계에서 이렇게 막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 저희 쪽은 이제 다른 거를 더 많이 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성격 오요인 이론 빅5라고 하는 이거 교양 수업 때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성격 그래서 오요인. 네, 그래서 일명 오션이라고 앞 글자만 따면은 오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요인이 뭔가요? 개방성, OC, 저기 통실성, 나오네. 신경성, 외향성, 그렇습니다. 예. 진화성? 친화성, 친화성. 우호성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성, 정서, 안정성이라고도 불리우는 뭐 이렇게 5가지를 하는 빅5를 더 많이 쓰고요. 네. 뭐 MMPI나 TCI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학계에서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MBTI는 네. 어떻게 보면 심리학 학계보다는 그냥 대중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MBTI를 만든 게 이제 마이어 브룩스인가 그렇지. 하시는 이제 분이 하시는 건데 이게 모녀 관계시고 심리학자는 아니셨습니다. 예. 어쩌다 만들었대? 딸은 무슨 교사였고 어머니가 소설가였나 아무튼 이제 그러는데 네. 뭐 야사에 따르면 사위가 왔는데 예.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쟤는 왜 저럴까? 마이어스랑 브릭스 두 분이 예. 그 사람이 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예. 대충 만들었다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네. 남자들이 다 이제 징집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시키는 과정에서 좀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은 데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심리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MBTI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네. 뭐 저는 아예 그쪽 전공은 아니긴 하나 네. 그냥 뭐 저는 뭐가 있냐면 뭐든지 인생은 TPO다. 인생은 TPO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에 맞게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MBTI도 그냥 사용할 때 쓰면 괜찮아요. 사용할 때 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든가. 그렇지, 뭐 소개팅 자리에서. 네, 소개팅 자리에서 한다든가. 너무 좋아. 예. 그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집은 아빠, 엄마는 그냥 T인 거예요. 그것도 파워 T. 파워 T. 근데 이제 딸은 F였던 거죠. 힘들겠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엄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근데 이러면 이제 이 친구는 F니까 아유 괜찮아. 힘내. 뭐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부모가 양쪽 다 그 대문자 T니까 시험 문제 좀 보자. 쫙 보면서
네가 이번에 시험에 틀린 이유는 이러한 분석 부분이 들어가네. 힘든 것 같고 이런 네.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다음엔 잘해보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이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이제 거죠. 서로 상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T이신 분들은 네. 제가 시험을 못 봤으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 왜 저렇게 징징대는 왜 소리만 울고 하고 있어? 있을까. 그다음 얘는 또 왜 나는 힘든데 아빠 엄마는 저걸 안 봐줄까? 내가 시험 못 봐서 싫어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많이 쌓이는데 요즘에 이제 MBTI가 유행하고 난 다음에 예. 그냥 성향이 쟤는 F인 거고 우리는 T여서 그래요. 다르구나 이렇게 다름을 좀 이해할 네. 수 있게 된 건 맞아요. 그것에서 그런 좀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이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작용.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경계심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원래 이제 그 MBTI 같은 걸 성격 유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을 이런 스타일이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형론이 잘 들으려면 약간 다봉 분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향성, 내향성 이러면 그 외향성인 사람이 이만큼 있고 내향성인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구분이 잘 되면 네. 이게 유형론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네.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단봉 분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정규 분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대부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절단선을 굳이 그어가지고 이분법으로 보니까 이걸 이제 외향성이다, 내향성이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이야, 아니면 나 아이야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약간 좀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아이니까 혼자 집에서 쉬고 싶어. 그렇지. 나는 이게 맞아 나한테. 네. 발표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 직장을 갈 때도 난 아이니까 대부분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안 하는 쪽의 직업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성격은 물론 이제 성격의 유전이라 잘 안 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성격을 크게 정의를 내리면 네. 행동까지 포함이 되고 행동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비웃으시는 누가 봐도 인데 지금 3번 만난 결과는. 네. 근데 저도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네.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는 타입이에요. 지금 행동을 바꾸고 계시군요. 그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롤플레잉, 네. 인생은 롤플레잉이니까 네. 난 여기서 좀 까부는 애야. 뭐 우선 진중한 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거기 적응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힘들지만 네. 근데 나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면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경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하자. 그렇지.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MBTI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그냥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못 쓸 거는 아니고 건강하게 쓰면 좋은 건강하게 거죠. 절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난 아이니까 쉬어야 돼. 이건 말이 되는데 이들은 난 이니까 더 까불어야 돼라고는 안 하는 것 같고 이들은 자기가 아이라 그래요. 전 그게 그런가요? 저도 그럼 인데 아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알겠습니다. MBTI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봤고요. 요새 부쩍 공감은 지능이다. 네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F들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각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즉각적인 반응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뇌에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는 정말 좀 지능적인 요소인 것인지. 예. 저는 이제 F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재밌다. 사견입니다, 사견.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우선은 내 뇌를 거치지 않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감이라든가 감정을 느끼고 소통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뇌를 거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 단순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건지인데 네. 이게 그 공감에도 사실은 우리 이제 F, T 해가지고 T는 공감 능력이 없고 F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하죠. 있으나 예.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공감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나누는 게 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뉩니다. 어떤 건가요? 정서적인 공감이 뭐 딱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F식의 공감. 저런. 그렇죠. 앞에 사람이 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뭐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면 우울한 거 괜찮아? 우울했어? 막 이런 거 예. 해주는 게 정서적인 공감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사실 이거는 조금 쉽다고 해요. 정서적 공감은 네. 왜냐하면 애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 측은지심 같은 건 것 같아요. 측은지심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옆에가 울면 자기도 울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내가 저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서 같은 정서를 느끼는 정서적 공감의 가장 초기 형태인 그렇구나.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네. 오늘 뭐 긴장하셨어요, 슬퍼요,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어떡해요라고 정서적 공감으로 발전되긴 하지만 예.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기본적으로 다 네. 좀 갖추고 있는. 네. 예. 그런데 인지적 공감은 네.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네. 화를 내고 있는데 네. 저 사람은 왜 화를 냈지? 뭐 약간 이런 것까지.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네, 저 사람 입장이라면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의 차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간 지능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어린애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과 관련돼서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 이론?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이름은 거창하죠. 예. 마음의 모든 이론이 건 아니고 예. 그냥 상대방의 시각에서 시점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런 실험을 해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이제 네. 두 명이 있어요. 네. 앤이라고 하는 애와 셀리라고 하는 애들. 앤셀리. 앤과 셀리가 막 같이 인형을 갖고 놀아요. 예. 근데 인형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우리 다 놀고 이 인형을 뭐 여기 책상 밑에다가 넣자. 그래서 둘이 같이 넣어요. 네. 그다음에 앤이 방을 나가요. 네. 근데 셀리가 보니까 책상 밑에 있으니까 뭔가 불안해. 그래서 그걸 넣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찬장 같은 데다 옮겨 넣었어. 네. 그다음 셀리가 나가요. 네. 그다음 이제 앤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애들한테. 앤이 그 인형을 찾고 싶어. 어디를 봐야겠니? 책상 밑으로 가야죠. 그렇죠. 앤은 있을 때는 책상 밑에 숨겼으니까 책상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지적 공감을 하셔서 그런데 애들은 또 어떻게 답변해요? 자기가 아는 거를 갖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찬장을 봐야 돼요. 찬장을 봐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세나 6세 정도가 되어야 이 마음 이론 능력을 획득을 해서 남의 시각을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어른인 저는 너무 당연하게 책상 밑인데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겠구나.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네.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네. 엄마 아빠가 애들 선물 사줄 때. 예. 저희 이제 와이프도 애한테 맨날 생일 선물로 책 사주는데 네. 선물은 걔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 그렇지. 되니까 역지사지적 받는 마음에서 사람 해야 입장으로 되는데, 가야죠. 자기가 보기 좋은 거. 그래서 돈을 사주고. 줘야죠. 왜 저희 책을 사요? 근데 그거 사실 나중에 연애할 때도 선물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보통 어디나 이벤트를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귄 연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도 나 좋은 대로 내가 가지. 멋있는 거. 네, 네. 내가 멋있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 이론이 지능인 건 맞다. 트렁크 풍선 이벤트 옛날에 막 이런 거 여자들 엄청 싫어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제발 아니길 해줘 뭐 막 이런다고. 예. 전교생 모아놓고 막 노래 부르고. 뭐 누구야 좋아해 뭐 이런 거 잘 안 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공감에 관련돼서 네. 그 사실 공감의 최고봉은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래서 예. 요 시간 되면 제가 이 예술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 재밌을 것 모르겠는데 같은데요. 예. 혹시 그 미켈란젤로 아시나요? 알죠. 예,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죠.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 라파엘로라고 하는 좀 어린애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다빈치. 특히 다빈치.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놓고 네. 다빈치랑 미켈란젤로는 약간 동시대고 네. 라파엘로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빈치 있고 네. 라파엘로 한번 보여주시면 꽃미남이에요 나름. 그러네요. 예. 잘생겼어요. 굉장히 인기 많았대요. 이게 잘생기고 굉장히 작품을 받으면 제때제때 납품을 잘해줘서 시간 잘 굉장히 지키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뭐 다빈치도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뭐 천재를 보려면 미켈란젤로를 봐라 뭐 할 정도로 예. 이렇게 생기셨는데 좀 성격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이분 작품을 보면은 이게 대단한 게 많죠. 혹시 그 천지창조 천지창조 알죠? 네, 알죠. 이렇게 딱 되는 ET. 거. 네. 예. 사실은 걔가 네. 작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천정화예요. 천정화. 네. 성당의 천정화고 이거 그림 그리면서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다시는 안 그려. 다시는 안 그려.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네. 그렇다고 하고 예. 사실 요거 천지창조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저게 무슨 성당의 천정화인데 네. 그 성당을 복원하는 과정을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후지 TV한테 그 복원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권한을 주고 돈을 받아갖고 이제 그 돈으로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일본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 제목이 천지창조. 진짜 그럼 현대에 복원을 한 거네. 그쵸.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언제 그림은 계속 복원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는데 아까 천지창조를 보시면 네. 이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의 공통점이긴 하는데 몸이 좋아요.
몸이 좋죠. 그림을 네. 보면 네. 그 다빈치의 해부도 보셨잖아요. 네.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이제 화가라는 이제 없었고, 네. 그러니까 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도 좀 약했고 화가들이 네. 이때 되면은 화가 니꼴 과학자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몸을 해부학적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근육이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몸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다비드상, 예, 몸 봤을 좋음의 텐데. 정수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딱 보면 네. 이게 그 다윗 이야기잖아요. 네. 골리앗에게 투석기로 돌을 그렇지, 던지기 그렇지. 직전의 모습 보고 던지고 난 다음인가 아무튼 그 모습을 그린 건데 네. 저건데요. 네. 저거를 보시면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대로 던지려면 이렇게 위를 쳐다봐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해부학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몸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몸이 생각보다 안 좋네. 예. 왜 안 좋아 보이냐면 제가 얼굴이 커요. 얼굴을 크게 만들었다. 얼큰이. 얼큰이네, 약간. 예. 그래서 상당히 저 보는 것도 위를 봐야 되는데 아래를 보고 있고 예. 얼굴 자체도 좀 크게 했고 예. 손도 쓸데없이 큽니다. 손이 크네요. 예. 예. 근데 왜 저렇게 해부학을 잘 알던 미켈란젤로가 그렇지. 저렇게 만들었냐? 의도가 있겠는데요. 네, 저게 약간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관객들이 보려면 네. 제가 골리앗 보겠다고 이렇게 쳐들고 있으면 이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봐야 되니까 예. 내가 다윗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내리보고 있고 얼굴도 크게 얼굴 만들고. 크게 하고. 그다음 내가 이 손으로 돌을 던졌어 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손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객의 입장에서 조각을 한 거죠. 이까 해부학 정도는 무시해도. 역지사지. 그러니까요. 미켈란젤로. 대단하죠. 섬세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에타라는 아이가 피에타. 예. 피에타는 이제 보통 예수가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엄마인 마리아가 이렇게 딱 품에서. 안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저게 미켈란젤로의 데뷔작입니다. 저게 데뷔작이에요. 네. 야. 보놓고 난리가 난 거죠. 저런 천재가 다 있느냐. 근데 이제 보면은 네. 좋기는 하고 생생하긴 한데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엄마가 너무 커. 엄마가 크네. 아무래도 뭐 예수가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성인인데. 다쳤고 피다 빠졌다고는 하시지만 네. 그래도 저렇게 작을 수가 있나? 그러네요. 그래도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 그건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안 보이지? 뭐 이러는데 사실 이 작품은 네. 미켈란젤로가 신에게 바친 작품이기 때문에 네. 위에서 봐야 정수가 보인다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네. 저렇게 어. 예수님이고 그 돌아가 죽은 예수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엄마가 감싸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네요. 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관객의 입장에서 그림을 만드는 예. 굉장히 공감력이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뛰어나네요. 사람입니다. 얼굴만 봤을 때 라파엘로가 공감력 더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그쵸. 예. 근데 예. 이게 라파엘로가 네. 나중에 그림을 하나 그려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테네 그림을- 학당이 라파엘로 거죠? 예. 네, 아테네 저 학당인데 수학학원에 많이 걸려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저기 뭐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있고 네. 여기 저기 있는데 예. 저기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겠네요. 네. 어딨나? 저기 한가운데 외롭게 앉아 있는 그래. 애가 미켈란젤로. 아까 얼굴 비슷하네. 네, 진짜 얼굴 비슷하죠. 예. 얘가 미켈란젤로인데 예. 외톨이로 있죠. 예. 실제 미켈란젤로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괴팍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특히 예. 라파엘로를 엄청 씻고 다녔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라파엘로가 그 세대가 좀 어리니까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얘가 막 이분이 예. 막 이제 미술을 배울 때는 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가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레퍼런스 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했으니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 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켈란젤로 그거 보고 쟤 나 따라하냐. 따라하네. 쟤 나 카피본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라파엘로 입장에서는 꼰대죠. 그쵸.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 또 라파엘로도 마음이 이렇게 넓진 않았는지 저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넣어줬네 그래도. 넣어주긴 했지만 외톨이로. 그러네.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 이게 재밌잖아요. 이 사람 보면 그림 할 때는 엄청나게 관객 입장에서는 딱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실 뭐 그거 자기보다 많이 어린 친구고 신생이면 잘한다. 그렇지. 나 그럴 내 수도 청출을 있는데. 하겠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후벼파는. 아까 그 제자한테 일반 심리랑 저기 중에 뭐가 좋냐 했을 때 넌 둘 다 안 되라고 했던 예, 그 모습. 미안하다 학생. 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이 재미있는 거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러네요. 그래서 작품을 이거를 볼 때랑 맞아요. 평소의 삶이랑 다르네요. 예. 그래서 보통 요거를 볼 때 인지적 공감 능력은 뛰어났으나 정서적 공감 능력은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좀 해석이 된다. 네, 설명이 그죠. 되네. 그러면 우리가 너는 공감 능력이 좋아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이 다 좀 갖춰져야 그렇습니다. 겠네요. 그게 다 있어야지 하나만 좀 치우치면은 좀 곤란하긴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서적,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네. F 쪽인 분들이 네. 정서적 공감을 너무 원해서. 예. 왜냐하면 사실은 T적인 사람은 네. 별로 이제 나에게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를 원하진 않잖아요. 아, 나에 대해서.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T시니까. 예, 완초는 T가 높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힘들어요. 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 괜찮아? 힘들어? 이러면 사실 귀찮잖아. 아, 그럼 혼자 좀 빨리 치유하고 싶은데. 네,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치유를 그렇죠. 받고 예. 차라리 도움이 되는 거는 예. 야, 너 지금 힘든데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한테 뭐 해결될 것 같아. 괜찮아. 이러고 말죠. 그렇죠. 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있으니까 좀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만 사실 좋은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밸런스를 잘 맞아야 됩니다.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또? 너 또 먹냐? 저희는 근데 자기는 사실은 또 먹냐? 저 심리학하는 사람이라 실험하잖아요. 네. 그럼 또 우울하지 않을 때는 빵을 안 사니? 뭐 이런 거를. 저는 이 밈을 몰랐을 때 제 아. 최초의 답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무슨 빵? 그렇죠. 약간 사실 T의 전형적인. 그게 궁금했어요. 네. 무슨 빵? 자, 그렇고요. 그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공감을 잘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인지적 공감 같은 경우는 네. 훈련이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서적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예. 인지적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경향도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공감도 좀 좋아질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지적 공감 같은 경우는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뭐 비니자 기법 그래가지고 네. 뭐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나는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어. 뭐 이런 친구한테 이렇게 의자를 해놓고 두 개 앉아놓고, 자 네가 아들로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봐. 한 다음에 저쪽 아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럼 네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래, 뭐 맞아요. 해봐. 뭐 이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의 훈련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네. 그럼 우리가 뭐 인지를 통해 공감을 하려면 그 인지를 했을 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러니까 뭘 보고 그걸 주로 뭘 봅니까? 예. 그 뭐 표정도 많이 보지만 예. 표정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 그러면 큰일 나. 저 영화 속 장면 같아.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예. 그 맥락도 봐야 되고 그렇지. 다양한 정보를 쏟아부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웃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해석을 빼고는 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정서 이론을 보면 네.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봤어요. 네. 좋아. 심장이 뛰어. 음.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심리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누구를 봐요. 예. 왠진 모르겠지만 심장이 뛰어요. 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왜 심장이 뛰는지를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나의 심장 뛰임에 맞는 정서를 붙이는 겁니다. 난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는데 내가 본 애가 네. 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기고 이런 사람이면 네. 나 저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나. 아. 근데 심장이 뛰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 같고 막 칼 들고 있고 막 이러면 공포구나. 저같다니. 뭐라고요? 공포구나. 그래서 굉장히 애정과 증오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사실은 신체 반응이 나올 게 그러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맥락상에서 네. 굉장히 흥분을 하면은 저 사람인데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나 신체적인 건 똑같고 예. 이제 해석 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썸 타거나 호감이 있을 때 일부러 좀 심장 뛸 수 있는 환경에서 고백하면 그쵸.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놀이동산 가라고. 놀이동산 가고. 하면 이제 심장은 뛰는데 그렇죠. 막 뛰어서 네. 내 머릿속에 해석을 해야 돼. 눈을 딱 보니까 네. 그대네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근데 이게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호감 전혀 없는데 울! 한 다음에 나 너 좋아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호감이 전혀 없어도 가능은 하다곤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웍이 네.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웍을 하면 내가 왜 뛰는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웍해서.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디카페인 카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카페인 카페를. 왜냐면 걔가 카페인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예. 디카페인에도 카페인이 좀 있어요. 미량이 있어요. 네, 미량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좀 뛰어요. 예.
근데 나 디카페인 카페를 먹었다는 게 강렬하면 내가 심장을 뛰는 이유를 커피 때문이라는 거의 가능성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하죠. 근데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편집장님 뭐 이렇게 하트 뿅뿅 될 수가 있는. 카페인 투샷을 줬으면 요놈 봐라 이랬을 텐데 뭐 그런 거, 디카페인 카페면은 전혀 그런 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나?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클럽 가서 애인 만들지 말라고. 클럽 이게 그 심장박동이 높아지고 심장박동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클럽 가면은 스피커가 이따시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물리적인 파동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왜 뛰는지 잘 몰라요. 오늘 기분 좋네 막 하고 있고. 그게 콩깍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근데 이제 술 먹으면 비어 고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비어 고글이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쓸데없다고 하면서 다 하시네요. 재밌습니다. 비어 원래 고글. 쓸데없는 게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술 때문에 낀 색안경. 그 뭐랄까 착각안경. 맞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 실제로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하시면 안 된다. 연말에 지나친 음주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네. 운전대 잡지 마시고. 그럼요. 예. 자, 그리고 사람 얼굴 보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보다 요새는 사실 문자로 대화하거나 이런 게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모지 같은 거 많이 써서 약간 지각 단서도 좀 많이 흘려주고 또 그거 보고 이모지로 또 공감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필수적이고. 필수인가요? 좀 잘 안 생각해 보면 그 문자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모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야 뭐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저렇게 많이 쓰지만 최초로 만든 이모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점 2개 뭐 이런 거잖아요. 점 2개.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카톡 보낼 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뭐 데이터 오늘까지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러면 걔가 얼마나 불안해요. 잠 못 자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물결표시 알았다 하면 이제 좀 나은 거고. 그렇지. 화냈을 때는 알았다 뭘 하던가. 아무튼 좀 이렇게 나의 정서를 좀 표현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게 아동들 발달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면을 할 때 편함이 있어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사용을 해야 쉬운 겁니다. 약간 소시적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제가 유학을 좀 했는데 유학 미국에서 하셨죠? 제일 끔찍한 게 전화로 피자 주문하는 거예요. 왜요? 가서 직접 대면을 하고 영어를 하면은 잘 돼요. 잘 되는데. 근데 전화로 하면 모든 정보가 다 언어로 해야 때문에 되니까. 너무 힘들고 그다음 미국은 그렇게 친절한 나라가 아니어서 그 컨비네이션 피자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제가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 서브 땡땡 샌드위치 주문하듯이. 서브 땡땡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요? 그건 디스 하면 되잖아요. 피자가 그렇게 눈에 어려워? 보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안 보여주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하면 이제 미국 애들 장난친다고 오늘은 훈이 피자. Hey, 훈 딜리버리. 약간 Let's go, man. 주문이 까다로워요. 이제 이렇게 피자가 있는데 반은 화이트 파이. 알고 이제 피자 할 때 밑에 소스를 하얀 거를 하느냐 빨간 걸 따 이제 화이트 파이, 레드 파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반은 화이트 파이로 하고 이쪽 반은 레드 파이로 하는데 다시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는 토핑을 뭐를 넣어주고 여기서는 토핑을 뭐뭐 넣어주고 치즈는 어떻게 넣고 막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대량 난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때 코로나 때 대면이 힘드니까 줌으로 회의 많이 했잖아요. 화상. 그런데 최근엔 줌 파티그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어요. 줌 피로도.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 똑같은 시간을 해도 2배 이상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거기 실제로 대면하면서 그냥 느끼는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분위기라는 거 못하고 뭐든지 그냥 들어오는 정보만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문자를 해도 이모지 쓰시고 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고 웬만하면 또 대면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웃곤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거나 뭐 반대로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 기쁠 수도 있나? 아무튼 그렇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읽는 것과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 아닌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일부겠죠. 표정을 읽어서 저 사람의 표정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을 읽는 거 이제 일부가 되겠죠. 저 표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변 맥락을 다 이해를 해서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기분이나 표정을 잘 숨기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안면 컨트롤 하는 건가요? 안면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통제력이 좋아야 되는 건데 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처음엔 내 마음을 컨트롤 잘하는 사람. 마음을 컨트롤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해도 안 하게. 괜찮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루틴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막 떨리는 데 가면 이제 처음에 인사말을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이 톤이 있거든요. 어. 그럼 그 톤이 저에게 그 루틴이라 긴장을 알려주고 저희 첫 만남 때 그 톤. 네, 그죠. 좀 왜 저렇게까지 텐션 올리시나 했는데 네, 이제 긴장 완화 효과였군요. 그게 딱 하면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까불고 긴장 안 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착 이제 가게 되면서 통제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마음은 통제를 못해도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죠. 통제한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잘 해야 돼서 뭐 이런 통제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감정이 없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옆 사람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괜히 기분 안 좋아지고 이거는 뭐 지각 측면에서 왜 이런 일종의 감정의 전염 같은 게 발생하는지. 감정의 전염은 굉장히 여러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지각적으로만 보면 그 표정을 지으면 저도 무의식 중에 따라 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되죠. 웃으시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회의하다가 전 몰랐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 그런 거 아니야? 웃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같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웃으면서 잠깐 무슨 맥락이지? 하면서 이제 웃잖아요. 그렇죠. 일단 웃고 보죠. 근데 웃으면 웃는 행위 자체가 나의 정서를 그 사람과 동기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 공감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감정이 전이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감정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느껴서 내가 또 동시에 느끼는 게 생존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단이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럼 저기 끝에 있는 이제 경비병이 그걸 보고 확 공포를 느껴서 이렇게 빨리 전염이 돼야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에서 빠르게 전염 그 정서가 전염이 돼서 다른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전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그룹에 속하면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집단과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아니에요. 한일전을 하는데 한국을 응원해야지. 일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아해. 당연히 다 좋아하죠. 그거를 내가 거부하면 집단에 속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일종의 소셜 프레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하나가 생기면 그것이 퍼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정서의 전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팀플을 할 때나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내가 막 의도적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근데 누구 한 명이 근데 이번에 이거 해봤자 우리 뭐 인센티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초치면 쫙 퍼지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정서는 더 빨리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명 있으면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그거 저 정거 같은데. 또 왜 그러시?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꿋꿋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정서라면 팀장의 정서 전염력이 훨씬 큽니다. 그렇겠죠. 근데 단 진짜 리더로 인정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꼰대 리더인데 막 힘내 하면 또 왜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다 존경하는 리더라면. 그래서 예전에 그 동경올림픽 할 때 김연경 선수가 막 지고 있을 때 하자 뭐 막 좀 해보자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정서 전염이 딱 되는 거는 그분이 진정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지. 그 리더의 정서가 순식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리더인 거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나중에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고 실제로 저를 좀 존경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 그럼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일부러 뭐 하회탈 같은 걸 좀 쓰고 있거나. 그렇죠. 리더는 그 숨겨야죠.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돼서 리더면은 자기가 또 책임자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우리 팀에게 나쁜 정서를 전달하는 게 유리할까, 긍정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진행이 느리고 경쟁인데 우리가 질 것 같고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예민해져 있고 안 좋다라는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리더고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빨리빨리 해서 치열업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정서를 전염시킬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드라마 보면서 유독 잘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입을 해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뭐 그거는 그것도 감정의 전염인가요? 감정의 전염에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배우로부터의 전염인가요? 배우로부터의 전염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상황으로부터의 전염이 더 큰 것 같아요. 상황. 그 약간 예전에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는 조금 봤어요. 네, 네, 그 조금 이성균 봤어요. 씨 있고 예. 아이유 씨 있을 네. 때 그다음에 아이유 씨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예. 근데 뭐 아이유 씨가 딴 것보다 사실은 그게 이성균 씨의 상황이 음. 그 일반 남자들이 볼 때 너무 공감되는 맞아요. 예. 직장에서 맞아요. 여러저러 치이고 음. 그 막 가정에서의 뭐 힘든 것,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되니까 사실 이성균 씨에 대해서 이입이 크게 저도 볼 때 되면서 그렇게 봤어요. 예. 상황에 대한 이입이 되니까 네. 그 사람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아이유 씨에 대해서도 우호감이 같이 오는. 그래서 이제 그 상황과 네. 배우도 분명히 있고요. 네. 배우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하면 좀 몰입도가 동일시가 떨어져요. 안 돼요. 네, 그렇죠. 동일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네. 이제 좀 약간 실제로 나보다 훨씬 매력적이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나에게 이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현실에 그래도 덜어 있을 법한 분들. 네, 네. 예, 예. 그런 볼 때 더 이제 몰입이 되게 해서 맞아요. 뭐 상황에 예.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웃음도 전염되나요? 가령 생각나는 게 예전 시트콤 같은 거 보면 항상 웃음소리 일부러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겠죠. 그럼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코미디 공연 같은 코미디. 경우 예. 실제로 집에서 보면 안 웃긴데 현장 가서 보면 웃긴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기 안에서 막 웃는 소리 예. 사실은 얼굴 표정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옆에서 갑자기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나면 나도 그렇지. 같이 전염이 되고 웃을 준비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정서 전염도 되게 중요한데 네. 간혹 가다가는 내가 스스로 전염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좋은 전염. 좋은 전염.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보러 그 좋은 수업 만드는 건 니네가 하는 거다. 야, 최훈 선생님 오늘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았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래요. 예. 제가 근데 제가 무슨 막 이거 뭘까요? 그런데 막 대답하고 까불고 웃으면 막 웃으면 그 정서가 전염이 되면서 그렇지. 그게 학생들한테도 전염이 되지만 예. 강사 선생님한테도 전염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신나서 강의를 해서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학생들 보러 니네가 등록금 내고 좋은 강의 들으려면 어. 니네가 선생님을 조절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이제 존경받는 선생님이면 이게 와닿는데 인정을 안 하는 분이면 야, 우리가 등록금 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존경받으시니까. 아니, 제가 좀 더 걱정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 근데 꼭 다 좋은 건가? 요새는 오히려 공감을 너무 많이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가? 좀 피로감을 네.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죠. 공감을 좀 강조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공감이 참 이렇게 요즘에 너무 좋게 포장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긴 한데 제가 왜냐면-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 네, 요즘에 뭐 AI 판사로 대체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인간의 판단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AI가 이제 해야 된다. 그럼 인간의 판단이 왜 안 좋은가? 음. 그중 하나가 감정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까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공감도 감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벌써 편집장에 3번 뵀으면 예. 친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더 좋아지고 그렇지. 이분에 대해서 더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옆에 새로 본 아나운서 분이 계셨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이분한테 덜 공감을 같은 하잖아요. 상황이어도 네, 같은 상황인데 근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막 되게 즐거워하시는데 이분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럼 이제 저도 이쪽에 공감하자고 이쪽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더 친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해도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하는데 먼 나라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안 그렇죠. 한다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좀 약간 덜 공감이 되거나 네. 이렇게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감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성적 판단을 좀 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이렇게 또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재밌게 그걸 봤죠. 보면은 이제 뭐 그때 사형제인가가 음. 다 전사를 하고 네. 마지막 막내가 아무튼 포로가 돼 있어서 네, 네. 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모든 이제 그게 부대가 가서 라이언이죠. 예.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 굉장히 부대가 가서 거기다 이제 몰살당하고 네. 오는 거 보면 네. 사실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생명을 이제 소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낭비는 아니지만 위험에 빠뜨린다고 효용이 하는 떨어지는 것이 건데 사실.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렇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 안타까운 예. 라이언 일병 내 상황에 공감을 너무 하게 되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좀 음. 감정적으로 흐를 때가 있고 그럴 수 있겠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정이 들어가면 어쨌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경기를 한다.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샤라웃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전 LG 트윈스. LG 팬이시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화에 기울었죠. 예. 근데 뭐 하나인데 뭐 다음에도 또 이제 뭐 좋은 분도 FA로 영입하시고 내년 네.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우리 팀이 막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어요. 돈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저희 팀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뉴욕 양키즈를 생각을 한 건데. 이러십니까? 괜히 찔리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서 막 시장을 어렵시면 셀러리 캡 무시하고 엄청나게 많은 하면 선수를 사면 그거는 옳지 않고 우리의 KBO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아니 나는 한화 아니면 뭐 LG 팬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하는 건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팀이면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맞아. 때문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그것도 무조건 감정 소모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필요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리학과에서 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상담이랑 임상을 하고 싶어서 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많이 오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공감 잘 해주고 상담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오는데 저희도 이제 걱정도 되는 겁니다.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면 이게 어쩌다가 친구 한 명을 상담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종일 몇 케이스의 상담사를 다 일일이 공감을 해보면 심리적 소진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다, 진짜. 예. 그래서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나 임상사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정신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어서 좀 아쉽고 너무나 지나친 공감이 심리적 소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그래요. 이 질문. 왜 오히려 가족처럼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거리가 있는데 좀 예를 들어 회사 동료라든지 좀 공감하는데 더 신경을 쓰려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족이 제일 어려워. 가족이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일종의 착시예요. 너무 친밀하니까 나를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제가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오늘은 너무 피곤한 날. 근데 집에 가는데 와이프가 왜 이랬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왜 난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을 안 해주고 그렇게 왜 나를 추궁하듯이 저래? 근데 자기가 힘든 거에 대한 얘기도 와이프한테 실제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 리가 없는데 그렇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잘 이해해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렇게 무슨 미로 같은 거를 하고 제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 뭐 왼쪽으로 가고 뭐 오른쪽으로 가고 막 이걸 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가족에 들어가면 대략하게 설명을 거기서 빨리 꺾으라고. 그러니까 왜 몰라 그걸 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하게 나와 공감되어 있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운전 연수도 가족이랑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같은 거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가족 훈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훈련,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어머니가 되는 훈련, 서로 가족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맺는 훈련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정도로는 부족하고 진짜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오늘 지각심리학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마련해주신 최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